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자료구조와 관련된 노트는 아닙니다. 이 노트는 모던 C++를 소개하는 노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C++ 외에 파이썬 3를 이용하여 실습하고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의 주 언어는 C++입니다. 즉,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파이썬으로 실습과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C++로 진행하는 실습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 파이썬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도 최소한으로 C++ 이해하고 C++로 작성된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C++와 파이썬을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은 C++를 이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C++를 이수하였어도 제가 진행하는 C++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수한 수업의 C++에서는 최신 C++를 강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에 C++11 이후 C++에 추가된 내용을 이 노트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의 구성은 변수와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그런 문법들을 소개하고, 표현식과 관련된 특히 값 분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거형과 using, type name 키워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에 바뀐 점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바인딩이라는 새 기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객체 지향과 관련해서 바뀐 점들, 추가된 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와 관련해서 C++11 이후 추가된 내용들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는 1984년도에 개발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도록 C를 확장한 고급 프로그램입니다. C++는 1998년도에 처음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두 번째 표준 버전이 제정되었고, 이 버전을 C++03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C++03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IT 환경의 변화와 개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언어도 끊임없이 개선돼야 되는 니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C++ 커뮤니티도 2011년부터는 6년 주기로 새 버전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중간에 한 보완 버전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주기에 따라서 처음 발표된 버전이 C++11이고, 이를 보완한 것이 C++14입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C++17을 보완한 C++20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Eclipse 환경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처음부터 표준에 있는 것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C++ 언어에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C++와 표준 C++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이 표준에 있고 어떤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최신 C++ 표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가 이클립스로 수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숙제는 C++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혹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사용하는 수업 실습실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대면으로 학교에서 실습 시험을 볼 경우에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C++11부터를 우리는 모던 C++라 합니다. C++11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보면은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그 C++ 언어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표준에 도입되는 변화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언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더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는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즉, 과거 버전에서 잘 컴파일되고 실행 파일이 잘 만들어졌던 소스는 새 버전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컴파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된 기존 문법을 언어에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뭔가 대체할 더 좋은 요소가 도입되더 하더라도 기존에 그것을 했던 요소를 우리는 언어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 기능이 추가되더라 하더라도 새 키워드의 추가는 거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새 키워드가 추가되면 호환성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type name이라고 하는 새 키워드가 추가됐는데 이 type name을 다른 용도로 과거 소스에서 사용하였다 하면 현재 버전에서는 제대로 컴파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키워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어 자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자체 말고 표준 라이브러리를 개선 및 확장하기도 합니다. 버전 업이 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도 개선된다.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돼서 제공된다. 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할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개선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더 편리하게, 다른 말로는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즉,
더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된다는 것이에요. 새 기능들이 불필요한데 억지로 새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좋은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언어가 버전업 됐을 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살펴보고 그 기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C++의 철학 자체는 이런 버전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의 철학은 한쪽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고 이점도 있어요. 그러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C++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면은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문법이 늘어나고 복잡해집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C++는 학습하기 매우 어려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문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보다 간단한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바를 가장 선호합니다. 파이썬도 제가 많이 학습한 건 아닌데 써보면 써볼수록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썬 자체는 프로그램 할 때 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파이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돼야 될 점이 많고, 또 기존 C, C++, 자바 같은 언어와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본격적으로 C++11 이후 추가된 어떤 문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된 기능 중에는 대단히 복잡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요소들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C++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를 이용해서 좀 고급,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능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C++ 이전 C+03까지 살펴보면은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C++는 C와 호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부터 사용했던 문법적인 요소들이 다 C++에 있고, C++가 추가돼서 새롭게 필요한 요소들이 또 들어온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사용할 것과 다를 경우에 기존도 새로운 것과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또 문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C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초기화 방법은 equal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n = 0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C++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따라서 객체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equal을 이용하는 어떤 초기화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요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요 애플이라는 C 문자열을 가지고 string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다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fruit라고 하는 그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equal 대신에 생성자 호출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괄호를 도입했습니다. 초기화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이용해서 요 객체를 생성하면서 특정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괄호를 쓸 수 있으니까 원시 타입도 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변수 선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는 함수 선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student 타입을 반환하는 student 이름의 함수로 인식하게 돼요. 따라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선언을 해야 됐습니다. C++03에서는. 그 다음에 원시 타입 말고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배열, 구조체의 경우에는 초기 값을 하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복합 타입이면. 뭐 예를 들어서 struct, point, int x, int y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point x, 뭐 p, 1, 3 이런 식으로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값은 1, y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예전 문법에 의하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 값을 나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C++03까지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것을 생성하냐에 따라서 문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법을 C++11을 통일하면서 하나로 균일하게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문법을 가져와서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문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균일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equal는 가져와서 통일시키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가로 아니면 중괄호인데 C++11에서는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C++11부터는 모든 경우 중괄호만을 이용하여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가로를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앞에서 썼던 많은 방법을 계속 활용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시 타입도 중괄호, 객체들도 중괄호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고 복합 타입도 equal 없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 목록을 제시해 가지고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부를 때 이렇게 빈 중괄호를 이용해서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일하도록 노력했는데 한 가지 제대로 여전히 중괄호를 써야 되는 이유는 C++11부터 라이브러리에 새롭게 도입된 Initializer Li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클래스를 정의할 때 초기화 목록을 제시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Initializer List라는 타입을 새롭게 만들었고, 얘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만 허용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으면은 얘와 얘를, 즉 벡터에는 std initializer list를 받는 생성자도 있고 정수 2개를 받는 생성자도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여기가 막 13이면 용량이 10인 벡터를 준비하고 이들을 모두 3으로 초기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3이면 용량은 기본적인 용량을 확보하는데 첫 2개의 요소를 10과 3으로 초기화하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썼을 때 만약에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std initialize list를 가지고 있으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우선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 13은 initialize list의 초기값 목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벡터1의 사이즈는 2가 되겠고 첫 번째 요소는 10, 두 번째 요소는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2개의 값을 13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10인 벡터를 만들고 모두 3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때에는 가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모든 경우에 중괄호만을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은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가 initialize list를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전에 사용했던 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괄호는 이렇게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뿐만 아니라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에서도 우리는 중괄호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때에도 혹시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했는데 만약 내가 사용하는 그 컴파일러에서 이 중괄호를 제대로 인식 못하면은 예전 가로로 바꿔주시면은 아마 제대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C++11 이후에는 최신 C++에서는
요 한 가지 경우를 주의하고는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벡터가 int가 아니라 string이었으면은 이렇게 썼으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얘는 string 타입이기 때문에 초기화 목록으로 목록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이 모두 문자열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버전 용량은 10 그리고 모든 값들은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initialize list를 쓰더라도 요 범용에서 사용하는 그 타입에 따라서는 요 자체가 혼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 초기화의 통일화했을 뿐만 아니라 강건성도 높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int n3 2.5를 하여도 문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던 C++에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경우에는 타입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에러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C+1이니까 변수 캐릭터고 여기는 그 정수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결과적으로 그 바뀌어지는 타입은 int입니다. int와 캐릭터를 더하면 최종 값은 int예요. 그래서 int 타입의 값을 x에 초기화하려고 하니까 얘 또한 문법 오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초기화보다는 문법 검사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11부터는 포인터 변수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null 대신에 null pt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아까 설명 뺐는데 C+14부터는 긴 수 중간에 구분자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와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 대신에 밑줄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11부터는 그 한 가지 사용하는 철학은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컴파일러가 하도록 위임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오토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실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값으로부터 그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추해서 변수의 타입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오토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14부터는 함수의 반환 타입에도 오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까지는 오토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하기 때문에 새 초기화 그 균열된 중괄호 초기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 인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17 이전에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N1을 int가 아니라 initialize list의 정수 하나만 제공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C+17부터는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요 n은 정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initialize list로 일이 하나만 있는 initialize list로 해석되기를 원하면은 equal 중괄호 1을 쓰시면은 이렇게 얘는 initialize list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오토는 절대 참조 타입으로 유추하지 않고 상수로도 유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오토를 사용하는데 참조 변수로 해석되기 원하면은 요 기호를 추가해야 되겠고, 상수로 만들고 싶으면은 const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오토 max equal 10을 했는데 얘를 상수로 초기화하게 되게끔, 유추되게끔 만들기에는 어렵겠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냥 int max를 원하는지 const int를 원하는지 컴파일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onst나 상수나 참조로 유추하고 싶으면은 요 각각을 포함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싶으면은 declaration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대신에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clare 타입도 타입을 자동적으로 그 개발자 대신에 유추해 주는데 얘는 size of처럼 함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것은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이 오는데 이 표현식을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타입을 유추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의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오토는 초기 값으로부터 타입을 유추하고 declare 타입은 표현식으로부터 유추합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타입을 유추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n을 쓰게 되면 n은 const int 타입이니까 n1도 const int 타입이 됩니다. r은 integer 정수 reference 타입이니까 이 n3도 r로 r을 이용해서 유추했기 때문에 integer reference로 유추를 해줍니다. 그리고 C+17부터는 범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결과값의 return문 다음에 있는 요 평가 표현식을 요로 갖고 와서 타입을 유추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C++03까지는 변수를 상수로 만들고 싶으면은 const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C+11부터는 const 외에 const expression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const는 해당 변수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const expression은 해당 표현식은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고 결과값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수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const와 같지만 이 const expression은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두 개의 선언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n1과 n2는
10으로 초기화되고 그 이후부터는 n1과 n2의 변수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const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const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지만 const expression은 이렇게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const expression은 n2를 컴파일 시간에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를 이용하면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수를 이용해서는 const express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st expression은 변수를 선언할 때만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const expression으로 만들게 되면은 함수 호출을 실행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해서 그 호출 결과로 그 위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팩토리얼 10이면은 팩토리얼 10 값을 컴파일 시간에 계산하고 그것을 그 계산된 결과 값을 n이 필요한 곳에 다 대체해 줍니다. 표현식은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되면은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로 그 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뭐 a equal b 플러스 3이라는 어떤 표현식이 있으면 b 플러스 3을 평가하게 되겠고 b가 4라는 값을 갖고 있으면은 요 위치는 7로 대체됩니다. 이때 이 표현식 결과값을 우리는 크게 예전에 C에서는 L 밸류와 R 밸류로 분류했습니다. L 밸류는 left value라고 원래 했고 R 밸류는 left value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기 C 언어에서는 이 L 밸류와 R 밸류를 대입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E1 equal E2라는 어떤 프로그램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 결과를 평가해서 요 E1 변수에 E1에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표현식이 올 수 있고 여기에도 표현식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요 자리에는 변수 이름이 오겠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C 언어에서는 대입문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들을 L 밸류라고 했고 왼쪽에 올 수 없는 것들을 R 밸류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const의 등장으로 더 이상 이 정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const int n equal 10 이렇게 했으면 이 n은 L 밸류이지만 대입문 왼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법 오류이죠. 이렇게 되면 따라서 const가 도입된 이후에는 L 밸류, R 밸류를 left value 또 right value로 구분하지 않고 L 밸류를 locator value라고 부릅니다. 즉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을 L 밸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R 밸류라고 합니다. 이 R 밸류의 정의는 초창기 C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L 밸류가 아닌 것들은 R 밸류가 됩니다. C++11 모던 C++ 이후에는 이 L 밸류, R 밸류 분류를 더 세분화했습니다. 표현식의 값을 크게 L 밸류, X 밸류, PR 밸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X 밸류라고 하는 뭔가 좀 특이한 애가 추가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X 밸류는 L 밸류적인 성격도 좀 갖고 있고 R 밸류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 밸류는 L 밸류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R 밸류라고 하고 X 밸류는 L 밸류와 비슷한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generalize L value라는 개념으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분류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C++에 있는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L밸류, X밸류, PI밸류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밸류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L밸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모든 L밸류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L밸류가 아니면은 절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즉 X밸류와 PL밸류는 절대 대입문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L밸류 중에 컨스트로 수식된 애들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L밸류는 주소 연산자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밸류들은 표현식이 끝나도 값이 살아 있습니다. A = B 더하기 C 더하기 3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2고 C가 5일 때 이 계산할 때 C 더하기 3을 해서 8이라는 어떤 임시적인 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8이라는 값은 요 계산 과정에서만 등장하는 값이지 이 표현식이 끝나고 나면 저 8이라는 값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C가 5라는 값과 B가 2라는 값은 이 이후에도 계속 B와 C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L밸류들은 표현식이 끝나도 여전히 값이 유효하고 남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sistence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변수는 또 함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L밸류입니다. L밸류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여기 있던 값을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L밸류를 마음대로 주소 위치를 요 위치에 있던 것을 다른 위치로 옮기면은 얘를 가리키고 간접적으로 사용하던 애들이 엉뚱한 값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밸류들은 예를 들면 int n = 10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n이 어떤 위치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던 n이 여기 위치에 있는데 n이 다른 위치에 있게끔 얘를 여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n은 다른 값을 엉뚱한 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이 주소를 참조하던 애들은 더 이상 n의 값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n의 값을 참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PR밸류는 문자의 상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수들은 PR밸류에 해당됩니다. 10, 3, 2.5 이런 값들은 다 PR밸류입니다. 그리고 이 PR밸류는 어떤 객체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고요. 주소 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것의 주소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식 이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 플러스 C 플러스 3이면 C 플러스 3한 그 결과값은 이 표현식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값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프로그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값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L밸류와 PR밸류 말고 X밸류는 뭐냐면은 주소 값을 갖지만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는 주소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L 밸류를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X 밸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X 밸류이고요. 만약 우리가 L 밸류를 X 밸류로 바꾸고 싶으면은 std mov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std move를 이용해 가지고 L 밸류를 X 밸류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move 개념을 사용합니다. move assignment, move constructor를 사용하게 됩니다. std move 말고도 이런 강제 타입 변화를 통해서 L 밸류를 X 밸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